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미 관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습니다. 300명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쇠사슬에 묶이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장갑차 헬기에 마약 단속구까지 나섰습니다. 엊그제 인천 상륙작전 행사에 온 미군들은 한미 관계를 아이언클래드 얼라이언스, 즉 철통 같은 동맹이라고 했지만 광화문에 나온 반미 단체는 쇠사슬에 묶인 아이언 체인 얼라이언스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간신히 수습했다고 하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관세 협상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고 비자 확대는 이제야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상회담 때 막대한 헌납과 달콤한 말로 백악관에서 모욕적인 장면만 모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미국에 있는 300여 명의 국민들이,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킬 의지도 실력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미국으로 가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우리를 지금껏 지켜주던 미국을 왜 이렇게 돌려 세웠는지 국민들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총리 나오시죠. 네, 조지아 사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대규모로 미국에 구금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의 우방국 국민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구금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미국의 불법 체류자 1,400만 명 중 한국인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의 불법 체류자 1,400명 중에 한국인의 비율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퍼센트? 불법 체류자 1,400명 중에 10,000명. 1,400만 명 중에 한국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1%가 안 됩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 공장 외에 일본과 EU의 공장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일본과 EU의 공장들입니다. 빨간 게 우리나라인데요. 그런데 협상 중인 우리나라 공장만 콕 집어서 대규모 체포를 했습니다. 다른 공장도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을 텐데 왜 우리나라 공장만 표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측에서도 그래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조지아 사태,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00여일 전에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총리 미국에 몇 년 계셨죠? 네. 네. 지금도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토요타 캠리가 현대 소나타보다 비싼 차로 알려져 있는데 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부터 변동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소나타가 캠리보다 비싼 차가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이야기가 잘된 회담이었다라고 자평했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하십니까? 저 당시에는 아마 한미 양국 다 저런 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 어딘지 아세요? 어떻게요? 경청하십시오. 미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 어딘지 아세요? 최대 투자국? 네. 어딘가요? 우리나라입니다. 14개 주에 83만 개 일자리 만들었고요. 2024년 6월까지
누적 금액이 2,863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한민국이 원래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 3,500억 불, 486조 원입니다. GDP의 19.6%나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 합의해 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액수다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액수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줘야 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과한 액수라고 볼 수 있고, 보기에 따라서 내용을 정하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액수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을 패키지로 더 투자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과 동반한 우리 기업들이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게 1,500억 불입니다. 이거 언제 결정된 겁니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투자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강요하신 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강요하셨습니까? 합치면 5천억 불입니다. 이것이 우리 GDP의 28%입니다. 일본은요, 약속한 게 5,500억 불인데 GDP 13.4%입니다. EU가 투자하기로 한 거는 6천억 불로 GDP의 3%예요. 그런데 EU는 이 6천억 불도 투자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유럽 기업입니다. 투자에 대한 문구도 유럽 기업이 2028년까지 6천억 달러를 전략 사업에 대해 투자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일본, EU와 같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당할 수 없으니까 통화 스와프 신청한 거 맞죠? 감당 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일로서 쭉 이렇게 논의되어 왔던 주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에 질의합니다. 우리 나라가 이미 미국에 3천억 불을 투자했는데 3,500억 불을 더 투자하고 1,500억 불을 더 투자하고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는 게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결과를 보고 놓고 말씀하시자고 그랬던 게 지금 너무 많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유와 그냥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3,500억 불, 그중에서도 2천억 불과 1,500억 불로 나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의 방식이라든가 또는 수익 배분 방식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야 비교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건설 신규 투자 1조 원이 증가하면은 일자리 10,000개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대미 투자액 5천억 불이면은 697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협상의 레버리지가 뭐 조선사업 등 투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가 과연 레버리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리, 이 3천억 불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성격으로 쓰이며 수익이 어떻게 배분돼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의 협상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네,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것은 협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나와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서부터 일관되게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어요. 이번 협정의 핵심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하며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에 사용될 것이며 대통령인 제가 직접 선정할 것입니다. 상무장관도 90% 이익은 미국인들에게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장이 다른데 정부는 왜 협상 중이라고만 하고 대통령은 왜 이런 차이를 정리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귀국만 한 겁니까?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대목이 무책임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죠. 7월 말에 협상이 타결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박수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날 대통령이 직접 가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어요. 근데 3,500억 그 이후에도 아무것도 그리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에너지 분위기가 좋고 분야를 포함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끝났다고 그러고 기념품 샵에 가서 무슨 기념품 골랐다는 얘기 외에 나온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대로 그냥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끝난 것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고, 그리고 그때 큰 틀의 액수를 정리한 것도 맞고, 그리고 그때 이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이 될 것이다. 심지어 그런 것이 뉴 노멀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의원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리, 기업으로 하여금 미국 투자를 하게 하려면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이유로 쟁의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GM 인천 공장은 한국 전기차 개발 포기하고 노란봉투법 처리하지 않으면 미국으로 철수한다고 그랬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해외 공장 설립은 물론 조립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쟁의에 나설 수 있다고 그러고, 기아차 노조도 로봇 생산은 한국에서 생산하라고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새로운 법 하에서 노조가 또 어떤 새로운 그 분쟁이 시작되게 되려면 그 또한 그 노동 조정위원회의 그 결론을 나야 그것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분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리, 사선 의원이자 재정경제위원도 하셨잖아요. 우리 헌법 60조 1항을 보면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의 경우 국회의 동의나 비준을 받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다니요? 이번 협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관성이 있냐 이 말씀인가요? 제대로 들으세요. 이번 협상에 대해서 국회에 아니 그 조항을 읽으신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셨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는 질문이 조금 더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말씀드린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3,500억 불을 투자하는 건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꼭 어떤 협상, 또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또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500억 달러를 우리 인구인 5,100만 명으로 나누면요, 우리나라 사람당 부담해야 되는 돈이 940만 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네, 외교부 장관 나오시죠. 네,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 매우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지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아주 긴밀하게 그러나 끈기 있게 그리고 쉽사리 결론 내지 않고 협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이번 사태 수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장관님이 그 자리에 서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비자 문제, 해무금 문제 맞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보시면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 두어 나라만 제외하면은 한국과 미국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 예를 보듯이 이 나라에는 많은 전문직 비자가 되는데 우리는 전무하고요. 제가 미국 특사단으로 갔을 때 뉴욕 교민과 상사원들은 이미 트럼프 정부의 거친 정책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입이 닳게 얘기를 했고 당시 주미 대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1기 때 더 심했고 트럼프 2기 때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거 아시죠?
2020년에 미 조지아주 SK 공장에서 이스타 비자로 일하던 13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자진 출국 형태로 나간 것이 지금의 300명의 조지아 사태와 판박입니다. 아십니까? 네. 이번 대규모 투자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는데 장관은 대통령께 비자 문제를 정상회담의 주요 주제로 담아야 된다고 건의 안 하셨습니까? 한미 양측에서 정상회담의 합의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이슈를 저희들이 제기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비자에 관한 논의가 이번에 정상회담이나 비공식 회담에서 있었습니까? 정상회담에서는 있지 않았습니다. 없었죠. 장관님, 이렇게 중요한 현안을 빠뜨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미대사도 공석이고 많은 총영사들이 귀국돼서 아틀란타 총영사를 비롯해서 많은 영사 업무 담당자들이 공석이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네, 그 사태가 일어나는 즉시 저는 주미 총영사를 현장으로 파견을 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가셨는데 오독한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게 있는데요. 비자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은 정상회담 때 우리가 이렇게 투자금을 많이 갖고 갔으니까 비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정상회담 준비 과정부터 또 정상회담 오찬까지 쭉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비자 문제까지 제기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그 책에 거래 기술이라는 책에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라는 내용도 있는데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준비를 못하게 한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사과하실 생각도 없으시죠? 이미 저는 귀국길에 인천공항에서 억류됐던 우리 국민들이 전부 풀려난 직후에 저도 귀국을 했습니다. 그 귀국 자리에서 많은 기자분들 앞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억류됐던 데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네, 국방부 장관입니다. 지금 군에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군의 사고는 심각합니다. 인천서 해병 병장이 총기로 사망하고 초급 간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하면 강원도 최전방에서 간부 1명이 사망했고 훈련 중 폭발 사고로 10명이 다쳤습니다.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실 거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군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의 정밀 진단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세우겠습니다. 사과는 안 하십니까? 최종 책임은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죄송하지 않아요? 뭐 당연히 국민들한테 송구스럽죠. 그러나 사회적 군은 사실 사회하고 떼놓고 떼낼래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적 병리 형산들이 군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지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 역시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번 그 오산기지 압수수색한 게 소파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소판을 찾아보니까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수색, 압수 또는 검증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까? 명시적으로 그런 합의 사항이나 수사에 대해서 내용이 부존재합니다. 다만 중앙방송통제소 MCRC는 우리 한국군이 사용하는 그런 길로 다녔고 그 출입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한국군에 국한된 일입니다. 거기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지 미군에 관련해서 압수수색은 아닙니다. 제가 오상구 기지에 근무했었습니다. MCRC 더 잘 아시겠구만. MCRC는 한국군과 미군이 동시에 같이 근무하고요. 위협한 상황에서 미700 사령관이 직접 들어와서 지휘합니다. 그리고 3급 기밀의 콘솔을 같이 관리하는데 그게 무슨 미군과 한국군이 분리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의원님, 들어가는 입구 출구가 다릅니다. 나중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들어가십시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보셨듯이 이 정부의 실용 외교라는 것이 실책 외교를 넘어 실망 외교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70년 전 어떤 대통령은 방공포로 석방으로 미국과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냈고 60년 전 어떤 대통령은 온갖 창피함을 이겨내고 서독에서 포항제철과 경부 고속도로 종잣돈을 얻어냈습니다. 20년 전 어떤 대통령은 한미 FTA 성공시켜 대미흑자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면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위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못할 것입니다. 과오를 인정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원점에서 다시 뛰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구로갑 출신 민주당 소속 이인영 의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그 누구로부터도 지배받지 않는, 또 그 누구도 지배하지 않는 비지배의 자유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은 더욱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시급히 내란을 청산하고 계엄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대화된 배제와 극단의 정치의 벽을 완전히 붕괴시켜야 합니다. 그 위에 적대의 정치를 공존의 정치로 건설합시다. 과격성의 경쟁에서 유능성의 경쟁으로 우리 정치 문화를 바꾸어 봅시다. 절박한 민생과 평화 그리고 국익이 우리 국회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민생, 평화, 국익 앞에서만큼은 협치의 싹도 피워봅시다. 외교부 장관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조지아 사태 조기 수습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귀국으로 급한 상황은 우선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이 일이 한미 동맹에 비추어서 합당한 거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것이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오래 묵혀둔 비자 문제를 미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또 우리도 강하게 이를 압박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자 문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사동맹의 의미를 넘어서 말 그대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계기로 전환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른바 뭐 비온 뒤에 땅 굳는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엔 몇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서 재입국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확약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추방 기록은 아니더라도 불법 체류 기록이 남아서 여전히 불이익을 받을 거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네, 전혀 기록이 안 남기로 상호 합의를 보았습니다. 또 인권 문제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여전합니다. 조지아주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이번 사건을 두고 범죄를 저지른 것은 피구금자가 아니라 미국 정부라고 주장하면서 강금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체포 구금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지적입니다. 특히 연행자 중에 일부는 PPT와 같이 적법한 비자 상태인데도 불법으로 간주해서 추방했다 이런 그 보도도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도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억류됐던 모든 분들을 직접 또는 기업을 통해서 접촉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대우가 뭐 한일 간의 부당한 차별 대우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에게 이게 미국 맞는 거냐 이런 의구심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도 제일 많이 만드는데 대한민국에게 동맹에게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우리 국민들의 불만 이런 것이 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 생각은 뭡니까? 네, 탈냉전 이후에 한 30년 지나고 나서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었고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민 문제로 또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게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그런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PPT 다시 보시겠습니다만 캐나다,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호주의 예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미국과 관련한 이른바 한국 동반자법을 비롯해서 취업 등의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하실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에 미 의회를 방문해서 관련 의원들을 면담하고 이런 당부를 드리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방문한 크리스토퍼 부장관도 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공개적으로 비자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기로 약속을 했고 사과도 했고요. 네, 사과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충격을 하나 더 재론합니다. 연행 과정에서 쇠사슬과 발목 수갑의 등장입니다. 이는 명백한 가혹행위고 반인권적 행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흉악범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PPT에 보시는 것처럼 UN 최저 기준 규칙에도 위반되는 명백한 인권 유린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한국인들에게 미국 당국은 당연히 공개 사과해야 마땅했었다. 이런 점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바뀔 건 바뀌어야 하고 개선될 건 개선돼야 한다. 이런 점을 우리 국민들이 정당하고 마땅한 우려로 표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기회가 된 대로 미 정부 당국에 전하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PPT 하나 띄우겠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한마디로 남북 관계를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넘어서 북을 자극하고 드론 우혹에서 보이듯이 전쟁을 유도하며 계엄의 명분으로까지 동원하려고 했었다는 정황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최근 북은 당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까지 준비하면서 이른바 화성 20형 ICBM 발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장은 다시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났고 평화는 뿌리부터 망가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우선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의 계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밝힌 3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북은 사실 적대적 두국가론의 배경 속에 대한민국 자체가 남의 최대 위협입니다. 그런 속에서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나 사실상 흡수 통일의 의도를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사실 보수 정부였던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설정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 관계,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하는 것은 흡수 통일이 아니라 평화 공존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방향을 3원칙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흡수 통일 추구하지 않겠다.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여튼 3원칙이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잠깐 나왔는데 북에 교전 중인 두 개의 적대 국가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장관의 생각도 괜찮습니다. 네, 아마 통일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같이 고민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진보 보수 정부 가리지 않고 공식적인 통일 방안으로 유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2단계가 국가연합 단계입니다. 국가연합 단계라는 것은 두 국가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국제법적으로 이미 두 국가입니다. 현실적으로 두 국가입니다. 다만 이것을 평화적인 두 국가로 바꿔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 과제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세 인식부터 잠시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북경에서 전승절 행사의 의미를 두고 북이 이야기하는 신냉전 구도의 서막이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그 3자 정상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중국의 셈법이 좀 다르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뭐 이런 해석도 공존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각에서는 신냉전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명백한 것은 신냉전 또는 3자 동맹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결코 국익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3자 정상회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자 군사훈련도 없지 않습니까? 양자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북중 관계, 북러 동맹 그리고 중러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중 관계, 한러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자 연대를 그것을 기정사실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국제사회에 3자 공조의 그런 이미지와 인상을 발신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얼마든지 이 한중 관계, 한러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세 유동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전히 북은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교착된 상태를 풀기 위해서 또 정세의 그 유동성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정부가 좀 더 능동적이고 비상한 대응 이런 데 나서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대담한 제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잘한 제안이나 늘 되풀이됐던 레파토리 이런 거는 북이 응할 가능성이 매우 적고 그런 측면에서는 획기적이고 말하자면 통큰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군사훈련 혹은 연합훈련 이런 것들의 중단일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의 봄을 이끌어낸 마중물이
2018년 봄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조치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서 여기에 호응해서 나오는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부터 한반도의 봄이 시작됐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군사연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지 한반도의 정세 악화를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착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장관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특사가 되어서 대통령의 정권 이런 것들을 위임받고 중국이나 미국 등의 그 루트를 통해서 북과 접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추를 푸는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도 남북 관계는 공식성, 공개성, 대중성 이런 것에 기초해서 통일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그 취지로 담겨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상의해서 통일부 장관께서 특사로 나서 보시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한 만큼 이것을 뒷받침할 과제가 우리 정부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사 외교를 활용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안보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에이펙 참가 관련해서 공식 측정은 없을 거다 이런 보도도 흘러왔던데 유엔 총회 연설서부터 우리 대통령께서 북을 국제사회 모든 분야로 초대하고 특히 경주 에이펙에 초청하는 이런 제안을 하고 남북 정상 간에 혹은 더 나아가서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럴 의향 없습니까? 다자부대에 북한 지도자가 선다면 그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이미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한 달 반 남은 에이펙 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거나 초청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한국에 오는 기회를 살려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교신하거나 접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의미 있는 시도를 장관께서 주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상적인 국제적 행동과 역할 이런 것들에도 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제 중에 하나로 제재 완화, 해제 이런 것들을 위한 장관의 역할, 노력 이런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대화 재개의 조건은 허들이 높아지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제재를 완화하거나 풀어내는 거 이런 것들은 북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나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한 장관의 비상한 노력 기울여 보실 생각 없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7년 전에 민생 경제에 관한 제재 5가지를 푸는 조건으로 영변 핵의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기지 폐기를 했던 그 딜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국 일각에서도 후회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북이 간절하게 사실 대화의 수요가 북미 대화의 수요가 있는 부분은 바로 제재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장관이 국제 무대에 나서서 대한민국이 평화의 무대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메시지를 타전하는 그런 역할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네.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9.19 군사조치의 선제적이고 단계적인 복원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그 실천이 있습니까? 네, 9.19 군사 조치에 대해서 먼저 대북 확성기 중지 철거 그리고 대북 방송
AM, FM 중지 등 낮은 단계부터 지금 접근하고 있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노력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접경 지역의 평화적 구축 이런 과제는 매우 중요하고 그동안 성과도 꽤 있었다고 봅니다. 또 최근에 농업행위나 안보관광이 확대되는 것도 있고 이른바 민통선 내부의 평화적 발전 이런 것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여전히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민통선을 좀 더 북쪽으로 옮겨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진출입 절차를 간소해달라는 이런 요구도 굉장히 많고 부분적으로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인적 잔류 이런 것들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쯤 재검토할 때가 됐는데 장관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또 생활의 불편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현재 민통선 MDL 선상에서 70년대 초반에 27km, 20km, 15km, 10km까지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5km까지 지금 줄일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출입국 민통선 내에 출입 절차도 RFID라는 이 방식보다는 스마트의 웹을 받아서 위치 소재도 정확히 파악하고 또 자유롭고 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입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금년 연말까지 지금 마무리해서 지금 용역을 의뢰했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GPS 장치를 활용하면 그 실시간으로 그렇습니다. 이동 확인도 되고 예전에는 또 위치도 A로 들어가면 A 코스로 나와야 되는데 저쪽 북쪽, 동쪽, 서쪽 없이 아무데나 출입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부언하면 명백히 이거는 평화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120만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민생 문제이기도 하다. 절박한 민생 문제로도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감한 규제를 협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리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한일 과거사 협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뭔지 궁금합니다. 지난 정부의 협상을 뒤엎어버리지는 않겠다 이런 우리 대통령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원칙의 문제와 외교적인 연속성의 문제가 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여러 가지를 고심한 끝에 외교적인 연속성의 문제를 일단 중시한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광복 80주년의 시간이잖아요. 역사적인 진실, 역사적인 문제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균형 있게 또 정의롭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대법원 알겠습니다. 판결도 있고요. 또 유엔의 어떤 그런 정신 이런 것들을 두루 감안할 때 그냥 단지 없었던 일로 붙여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점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진실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그리고 피해자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정부질을 마치며 두 가지만 추가해서 제안합니다. 하나는 광복군과 관련한 제안입니다. 아시다시피 내일이 11월 17일은 광복군 창군 기념일입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뿌리듯 광복군은 명백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입니다. 국군의 날 변경 등을 포함해서 정부 차원의 의미 있는 규정을 해주시고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등의 독립운동가의 흉상을 철거 한 해 만에 하던 저급한 논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방부와 보훈부의 입장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관한 제안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명백한 뿌리라면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합당한 역사적 절차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